1866년부터 1871년까지 이 시기는 조선이 동네 북이던 최악의 5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인박해를 시작으로 제너럴 셔먼호의 조선 공격, 프랑스의 조선 공격, 오페르트의 조선 공격, 미국의 조선 공격까지 그야말로 무수히 많은 조선인들이 죽거나 피해를 입은 시기이니까요. 그동안 조선이라는 나라가 외부 열강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것은 사실 중국 아니면 일본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부터는 정말 듣도 보도 못했던 외국인들한테 공격을 받게 되었죠. 거의 동네 북마냥 쉴 새 없이 당합니다. 서양 세력은 왜 조선을 이리도 괴롭혔던 걸까요? 오늘은 이 시기에 일어난 각각의 사건들을 되짚어보면서 그들이 우리를 괴롭혔던 이유와 그것에 대항했던 조선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1866년에 일어났던 병인 양요입니다. 병인박해가 더 먼저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병인양요의 발생 원인 중 하나가 병인박해였기 때문에 병인양요부터 언급하겠습니다. 조선이 역사상 처음으로 서양 세력과 벌인 전투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군은 함대를 이용해 강화도를 공격했는데 대치 상황이 약 50일간 이어졌다고 합니다. 성을 빼앗기 위해 사투를 벌인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고 대치에서 서로 총포를 쏘거나 주변 민가를 약탈하거나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됐냐고요? 프랑스군이 후퇴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긴 거?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참 모호합니다. 왜냐면 받은 피해는 우리가 더 많았거든요. 여러 민가들이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재도 많이 약탈당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외교장각 도서들이죠. 강화도 외교장각에 있던 조선의 소중한 역사를 담은 서책들이 당시 프랑스군에 의해 약탈당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프랑스는 이것을 반환하지 않고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죠. 끊임없는 반환 요구를 하면서 결국 현재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우리 소유가 아닌 프랑스가 임대를 해준 형태이기 때문에 완전한 반환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졸업 앨범을 훔쳐갔는데 내가 돌려달라고 하니까 친구가 임신 쓰는 척 하면서 빌려주는 상황이랄까요? 아니 원래 내 건데 왜 네가 인심 쓰듯 빌려주냐고. 문화재 약탈도 약탈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군의 병인양요 목적은 원래 문화재 약탈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해에 일어난 병인박해에 대한 복수가 목적이었어요. 병인박해가 무엇이냐? 조선에 불어닥친 엄청난 피바람인 천주교도 대학살 사건입니다. 유교의 나라 조선에 들어온 천주교. 중국을 통해 들어오긴 했지만 프랑스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조선에 퍼집니다. 굉장히 많은 조선인들이 천주교를 신봉했는데 조선은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죠. 당시 권력의 중심이었던 흥선대원군은 이들을 죽이면서 탄압했고 그 과정에서 조선의 천주교를 전파하던 프랑스 선교사들도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프랑스군은 그들에 대한 복수를 위해 조선을 침략했던 것이죠. 하지만 사실 병인양요의 원인이 온전히 병인박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프랑스군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요구한 것 중에 수교 통상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상 병인박해라는 명분을 이용해서 무력으로 조선을 개항시키고 그로 인한 이득을 보려 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이는 프랑스군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실패하고 말았죠. 프랑스를 어떻게든 잘 넘겼더니만 이제는 독일입니다. 월드컵 조별 예선 1차전에서 프랑스한테 1대0으로 지고 득실차 많이 안 났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다음 상대가 독일인 경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병인양요와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병인양요가 전투였다면 이건 습격이라는 점이죠. 독일인 상인인 오페르트가 대장이 되어 어느 날 밤 갑자기 조선을 습격한 사건입니다. 습격해서 누구를 죽였냐고요? 아니요. 이미 죽은 누군가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바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시신이었죠. 흥선대원군이 누굽니까? 당시 고종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권력을 휘두르던 당대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그런 자의 아버지의 무덤을 파내서 시신을 가져가려 했다니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죠. 누가 갑자기 앙심을 품고 우리 아버지 무덤을 파헤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우리 아버지 납골 땅을 망치로 막 깨부쉈다고 생각해보세요. 피가 머리끝까지 안 솟고 백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남연군물을 파헤쳐서 시신을 가져가려 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사건의 주모자인 오페르트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에른스트 오페르트, 그는 독일인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상인에게 있어 가장 큰 이득이 될 수 있는 건 뭐다? 돈이다. 왕실의 조상 무덤 안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부장품들을 도굴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 그리고 남연군의 시신을 볼모로 삼아 조선과의 교역을 이끌어내 상업적인 이익을 보는 것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의 가장 큰 목적이었죠. 이미 이 사건 이전에 오페르트는 2번이나 조선의 통상을 요구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통상 요구가 뜻대로 되지 않자 최후의 수단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도굴은 성공했냐고요? 제가 위에서 계속 노렸다, 가져가려 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들이 목적 달성에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절대 성공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존재했죠. 야밤에 습격을 했다고는 하지만 언제 조선 관군이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빠르게 무덤을 파내는 것이 중요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페르트 도굴단이 간과한 것이 있었죠. 왕실의 무덤은 절대 단순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선 왕실의 무덤은 예로부터 석회로 단단히 만들어 관을 보호하게끔 했는데요. 그로 인해 빠르게 무덤을 파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당시 도굴단에 조선인 안내자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점들까지는 충분히 사전조사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무모한 도전이었던 셈이죠. 두 번째 이유도 이들이 간과한 사항입니다. 동해에는 없지만 서해에는 있는 것, 바로 썰물이죠. 남영군의 묘는 충청남도 서산과 가까운 예산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오페르트 도굴단은 서해 바다에 배를 정박하고 이곳을 습격합니다. 하지만 날이 밝으면서 썰물로 인해 바닷물이 빠진다면 배가 물이 아니라 갯벌에 떠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굴 시간에 한계가 존재했었고 거기에 석회 덩어리까지 있었으니 결국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신미양요, 우리가 미국과 벌인 최초이자 유일한 전투. 병인양요 때의 프랑스군처럼 미군은 강화도를 침공하는데요. 근데 프랑스는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은 서해보다는 남해 쪽이 더 가까울 텐데 왜 서해의 강화도를 침공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5년 전인 18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은 이미 우리나라를 한 차례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국군은 아니고 상선의 군대였죠.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셔머노는 그동안 프랑스나 오페르트가 그랬던 것처럼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며 공격을 가하는데요. 아니 도대체 왜 이놈의 서양인들은 통상 요구를 이렇게 폭력적으로 하는 걸까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로 인해 우리 백성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배에서 공격만 한 게 아니라 민가를 습격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관군이 수비를 하게 되면서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데요. 그러던 중 제너럴 셔머노는 대동강에서 조선군의 화공을 당하게 되고 배에 탑승한 선원들이 모두 사망하면서 전투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너럴 셔머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년 뒤 참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미국은 갑자기 제너럴 셔머노 사건의 진상조사를 하겠다며 대동강에 나타납니다. 제너럴 셔머노가 왜 불에 탔는지, 생존자는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죠. 그렇게 진상조사만 하고 떠났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참 희한하게도 얘네가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강화도로 이동해서 조선군에 무차별 공격을 퍼부었죠. 신식무기로 무장한 미국의 공격에 조선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제너럴 셔머노에 이어 미군까지 이들은 왜 조선을 공격했을까요? 미국은 이미 1854년 미일 화친 조약을 통해 동아시아의 또 다른 국가인 일본과 통상 수교 조약을 맺었는데요. 그때도 이처럼 무력 시위를 통해서 얻어낸 통상이었습니다. 17년이 지난 1871년 조선과도 통상 수교를 맺으면서 아시아 시장을 계속 개척해 나가고 싶었겠죠. 병인양요의 진짜 목적이 병인 박해의 복수가 아니었던 것처럼 사실 신미양요의 진짜 목적도 제너럴 셔머노 사건의 진상조사가 아니라 조선과의 수교 통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참으로 가슴 아픈 당시의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습니다. 미군의 뒤쪽에 한자가 쓰인 저 깃발, 바로 신미양요 당시 미군과 싸우다 패하고 전사한 어재연 장군의 깃발인데요. 미군이 승리의 전리품으로 자랑스럽게 찍은 사진입니다. 이 깃발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다행히도 지금은 한국에 있습니다. 2007년 우리나라는 미국에 저 수자기를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미국이 받아들였죠. 136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외교장각 도서처럼 임대형식의 반환이라는 점은 동일하답니다. 비록 임대형식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있다 보면 언젠가는 소유권이 넘어오는 때도 있겠죠. 그렇게 믿어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사건들을 좀 정리해보죠. 병인박해, 제너럴 셔머노 사건, 병인양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 신미양요까지 1866년부터 1871년까지 벌어진 엄청난 사건들. 여기서 병인박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양 세력이 조선의 수교 통상을 요구했다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하지만 모두 실패했죠. 이미 개항한 청일본과 달리 조선은 끝까지 개항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흥선대원군이 개항하지 않고 굳게 문을 닫았기 때문에 조선이 서양의 문물을 일찍이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것이 결국 국가 발전의 저하로 이어져 일제강점기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사건들을 보면 사실 조선이 먼저 문을 닫은 게 아니라 저들이 오히려 조선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끔 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신가요? 역사전을 그날 패널분들의 의견도 이렇게 서로 달랐답니다.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도록 서양 세력이 조선에 만행을 저질렀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지도자라면 그 안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냉정하게 판단했어야 했다.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단순히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는 공식만 알아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당시 우리의 상황은 어땠는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선조들이 취한 행동은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등등 다양한 면을 꼭 알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